2022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저는 서울로 올라와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계약한 방은 풀옵션인데다가 하숙방 치고는 널찍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라면 뭐든 다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들뜬 기분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이상한데. 목이 꽉 잠겨 있었어요. 좀 뻐근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 자꾸만 기침이 심해지는 겁니다. 목만 이렇게 쥐어뜯으니 시뻘겋게 긁은 자국만 늘어났죠. 그런데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건 그 기묘한 꿈들이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이나 누가 제 목구멍에 비닐을 쑤셔 넣는 꿈들을, 그 꿈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 간신히 눈을 뜨면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쉴 새 없이 기침이 터졌습니다. 점점 잠드는 게 꺼려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 뭔가 좀 이상하다. 제 방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끈으로 제 목을 휘감고는 있는 힘껏 조이는 거예요. 제 목을 조르는 게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다. 또 다른 제가 제 손으로 저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전 여전히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깜빡 잠든 사이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깼는데도 목이 꽉 졸리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온몸에 오싹 소름이 끼쳤죠. 잠을 자는 동안 제가 제 목에 전선을 칭칭 감고 조이고 있었던 거예요. 허겁지겁 전선을 풀어던진 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 방에 줄이 정말 많구나. 그때 전 직감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난 죽는다. 내가 날 죽일 거야. 바로 그때 제 오랜 고향 친구인 인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 안 돼. 오늘 서울 가는데 시간 되면 얼굴 좀 볼까 해서. 오늘 온다고? 너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전선 모양대로 멍자국이 남은 목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처를 가리기 위해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밖으로 나섰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인수가 보였어요. 인수는 초등학교 때 친해진 녀석인데 뭐랄까 늘 허공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묘했다고나 할까. 좀 독특한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인수의 유일한 친구였죠. 헤이, 오랜만. 잘 있었냐? 그런데 왜? 따라와. 뭐야 임마. 따라오라고. 인수가 저를 보자마자 강한 힘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나봐. 내가 알아서 갈게. 따라와. 일단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앞서가던 인수가 걸음을 멈춘 순간 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수가 절 데려온 곳이 제가 살고 있던 하숙집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사는 곳을 말한 적도 없는데
사실 인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친구였어요. 인수의 할머니는 무속인이기도 했고요. 안으로 들어온 인수는 소금통을 꺼내 저한테 마구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 뭐해? 뭐 하냐고? 아! 목걸이 빼. 뭐? 목걸이 빼라고! 이 목걸이 네 거 아니지? 인수 말이 맞아요. 사실 그 목걸이 제 거가 아니었어요. 누구 건데? 이 하숙집에 이사 온 첫날 옷장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묘하게 자꾸만 마음이 쓰였어요. 너 지금 너 목에 뭐가 걸려 있는 줄 알아? 목에 밧줄 감고 있다고. 뭐? 인수는 저를 처음 본 순간 제 목에 걸린 밧줄을 봤던 거고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를 끌고 밧줄을 따라갔는데 그 밧줄이 이어진 곳이 바로 제가 살던 하숙집이었고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인수는 보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산발머리의 여자. 제가 기침을 멈출 수 없었던 거. 매일 밤 목이 졸리는 꿈을 꿨던 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 괜찮아. 그 여자 사라졌어. 목걸이는 내가 처리할게. 잘 해결된 건가? 다음 날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진 말이죠. 한준이 너 인수한테 대체 뭘 준 거야?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인수의 할머니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인수의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고 인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바로 고향 전주로 달려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인수가 방 안에 아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수가 제 방에서 귀신을 봤대요. 근데 분명히 사라졌다고 했는데. 맞아, 인수가 목걸이를 가져갔었어요. 그게 이거냐? 볼 줄만 알지. 응? 쫓아낼 능력도 없는 놈이. 신고 구하려다가 그냥 신기를 건드렸어. 할머니는 더 늦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굿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이불 위에 편히 누워 있었죠. 다 끝난 건가? 혼자 어리둥절해하던 그때 야, 넌 어떻게 나보다 오래 자냐? 뭐야, 너 괜찮아? 다행이네.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목걸이 가져갔었잖아. 인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들고 돌아간 날 밤 힘들어. 집에 도착한 인수는 피곤이 몰려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귓가에 숨죽여 킥킥대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숨통이 턱 조여지면서 목을 맹렬하게 파고드는 압박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였어요. 어머, 뭐야? 땡기려고.
목이 졸려 정신을 잃어가는 인수의 눈앞에 끝내 그 여자의 얼굴이 들이밀어진 순간 꿈이었던 거죠. 인수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에 곧장 무속인이신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고 그대로 현관에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다행인 건 저도 그렇고 인수도 그렇고 할머니의 굿 덕분인지 빠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를 할머니 댁에서 보내고 그 집을 떠나기 전 저는 절 배웅하러 나온 인수에게 장난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남목에 밧줄 걸리는 거 보이면서 지목에 걸려서 못 보냐? 어? 그때 인수가 했던 이야기를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등 뒤에 몰라서 밧줄을 거는데.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영준 씨는 아버지께서 대만으로 발령이 나 가족이 국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현지 아파트 입주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대만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호텔 로비입니다. 근데 뭐 대만 호텔에서는 약간 그 대만풍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뒤에 약간 그거 부적 같은 건데 부적 아니야? 부적이 쌍으로 있고 되게 크게 있네. 그렇죠. 처음에 호텔 로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통로 양쪽으로 예술 작품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좋은데? 니하오. 안녕하세요. 체크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키만한 대형 부적 2개가 통로 양쪽으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더라고요. 부적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전에 현지인 동료분께 들었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호텔이 그 귀신 나오는 5성급 호텔로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현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가족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긴가 보다. 여기다. 들어가자. 갑니다.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좋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체크인하고 들어간 호텔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한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한 방, 누나와 제가 한 방을 쓰기로 했죠. 앞으로의 대만 생활은 어떨까? 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잠결인데도 뭔가 이질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향 냄새였어요. 어디서 향 냄새가 나지? 문 밖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웅얼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문에 가까워질수록 향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에 있는 렌즈로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리도 갑자기 멈췄고요. 이상하네.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다시 침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뭔가 몸이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슬며시 떠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 다리 쪽에서 뭔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온몸에 붉은색 비단 천이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나타나 여자의 머리채를 팍 낚아챘습니다. 어머. 낚아챘습니다. 험악한 표정을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질질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전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옆 침대에 있어야 할 누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라서 찾아보니까 안 돼! 여지 마! 깜짝이야. 왜 이래? 밖에 이상한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나 좀 전에 어떤 미친 여자가 내 몸 막 이렇게 빨간 천으로 칭칭 감고,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 머리 잡고 끌고 가고. 아, 모르겠어. 여기 진짜 이상해. 야, 나도 봤어. 그 사람들. 누나도 봤다고? 아 맞네. 그럼 이거 저 호텔에 귀신 있구나. 알고 보니 누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문 밖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꿈 아니다 이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에서 향 냄새를 맡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누나는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복도와 방문 사이에 없던 철창문 하나가 생기는 게 보였는데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꼭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대요. 무서워진 누나는 제가 누운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자가 제 팔을 베고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누나의 이야기를 듣자 팔부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부모님 방으로 가서 잠을 잤죠. 다음 날 누나는 무섭다며 오늘도 부모님 방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는 방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프론트로 내려가 방 변경을 요청하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다른 방을 주더라고요. 아 이게 한두 번 아닌가 봐. 클레임이 많았나 봐. 그날 밤 바꾼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떡해. 전날 밤 생각이 나서 급히 눈을 떴는데 누군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잔 것 같았습니다. 따라왔어. 제가 소리를 내자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절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제 여자를 끌고 갔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 뒤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요. 미동 없이 절 쳐다보던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찢어진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자를 구해야 한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여자의 다리를 안아 올리면서 미친 듯이 천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다 잡아 뜯었고 쿵! 가까스로 여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자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제발로. 为什么才来? 이상했어요. 대만어라 못 알아듣는 언어인데 신기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혼자서 진짜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른 데 안 갈게.
옆에 있어줄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한테 홀렸어.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Sir, you need to stay calm. Sir! Sir, are you alright? 정신이 들며 주위를 둘러본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Sir, 속옷 차림으로 are you alright? 호텔 로비에 서 있었거든요. 뭐야 뭐야? 그리고 눈앞을 본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손이 썩은 것처럼 시커먼 거예요. 로비에 있던 큰 부적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부적에다가 구리약을 막 칠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를 않았었고요. 귀신 시켰나 봐. 그런가 보다. 사실 귀신보다는 제가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그 호텔 매니저가 얘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매니저는 저에게 교수님이 작은 의식을 치러줄 건데 괜찮은지를 물었어요. 교수?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 저를 앉혀놓고 천우재! 제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 의식을 하는군요. 의식이 끝난 후 아빠가 쫓아나가 한참 있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교수란 사람 호텔 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교수는 호텔과 전속 계약을 한 무속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속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투숙객한테 문제가 생기면 와서 의식을 치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래요? 그 귀신이 너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붙는 바람에 네가 홀린 것 같다네. 네? 여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잖아. 실현당한 여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목숨을 끊는 일이 많나 봐. 근데 아버지 현지 동료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그 맞아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이주해온 한족이 있는데 그 원주민과 한족 간의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소수민족인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집안의 남녀가 사귀기라도 하면 부모님들이 무력을 써서 강제로 헤어지게 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교수의 의식이 있고 난 후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2년 뒤 새벽에 자다 깼는데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년 뒤에? 붉은 천을 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듯 점점 더 세게 마구잡이로 우겨 넣었죠. 숨이 막혀 이대로 죽는구나 느낀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도 찝찝하네. 왜 다시 나타난 거지? 날 죽이려고? 숨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려 침대에서 일어난 그때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방팔방 물건들이 떨어지고 가구가 쓰러졌죠.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누워있던 곳에
책장이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그대로 깔려 죽었겠구나. 자고 있었으면 안 돼. 1999년 9월 21일에 일어난 대만 9.21 대지진이었습니다. 규모 7.6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붕괴해 무려 2,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지진이었죠. 만약 그 여자가 깨우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절 남자친구로 생각해 구해준 걸까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호텔에서부터 저와 계속 함께 있었던 걸까요? 입사 12년 차이던 제가 드디어 팀장으로 진급을 했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지난날 저의 영업 생활을 도와준 경찰을 보내고 새 차량을 계약한 것이었죠.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동안 육아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야근의 특근까지 뛰어가면서 고생한 보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걸핏하면 타이어가 터지는 겁니다. 꼭 깨진 장독처럼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새 차가 왜 이러는지 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차량 알림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뜨는 등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센서 결함인가 싶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섬뜩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날은 아내와 아이들을 처갓댁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홀로 부산으로 들어가던 때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길을 잘못 들어 국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엔 차도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시커먼 산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졸음이 무지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치르겠다 싶어 눈앞에 보이는 샛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분위기가 서늘한 게 좀 오싹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잠깐만 눈을 좀 붙이자 생각했죠. 졸음 운전 안 돼요. 그렇게 선잠에 빠져들었는데 뭐야? 쟤 뭐였어? 깜짝 놀라서 주변을 휙휙 둘러봤는데 처음처럼 고요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꿈 꿨나? 뻐근한 눈을 끔뻑거리며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사고 나요. 그 여자가 절 향해 네 발로 미친 듯이 기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따라오는 거야? 반쯤 정신을 놓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부산 시내가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전 집으로 뛰쳐들어가 현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가에 홀린 건가? 두 번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 날 업체 미팅 후 계획에 없던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대리 부르셨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타십시오. 예. 대리 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대리 기사님이 룸미러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괜히 찝찝한 마음에 룸밀러로 기사님과 애매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의 동공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기요. 돈도 안 받고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 부근에 멈춰주셔서 집까진 잘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날의 의문이 풀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늦은 밤 부산으로 돌아오던 길. 무언가 차체를 퉁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룸밀러를 보는데 뒷유리에 까맣고 동그란 무언가가 얼핏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 뭐야? 와이퍼가 움직이는 곡선을 따라 무언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와이퍼가 아니었어요. 거꾸로 뒤집어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좌우로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엑셀만 밟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뒷유리를 슬쩍 보니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꼭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썬루프 쪽을 보자마자 근데 문득 어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망가던 대리기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본 건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사람도 그 여자를 본 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이요. 제가 그토록 애정했던 새 차를 타는 게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맞아, 새 차였지.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차를 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타기에도 찝찝해 소금이랑 팥을 사서 차 전체에 싹 뿌리고 세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길 일주일. 하필 또 장거리 출장이 잡힌 겁니다. 다행히 거래처 부장님과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 그래, 나지고 혼자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장님을 태우러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제 차 위를 자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임 팀장, 그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차 지붕에 그 팥이든 소금이든 뭐 좀 해. 부장님, 뭐가 보이세요? 지금도 그 누가 지붕에 엎드린 것처럼 있어. 저 소금이나 팥이나 이미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본 걸 정확히 말하는 것도 좀 무섭기도 하지만 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그치, 거봐. 이 가족들은 또 보잖아.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더니 부장님이 문자로 주소를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주소로 찾아가니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좀 전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떤 귀취가 느껴지는 것이 뭔가 삿된 것이 따라붙긴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 쫓아낸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합니다. 네? 저는 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비방을 시행했습니다. 바퀴 4곳에 막걸리를 한 잔씩 뿌린 후 남은 한 잔은 보닛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편안히 올라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이젠 괜찮겠지 싶다가도 스님께서 남긴 말씀 중 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최근 물가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왜 물으시죠? 이상하네요. 손발이 퉁퉁 불어있는 게 수살기의 행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달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외근으로 함안을 지나던 길. 익숙한 길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눈을 붙였던 그 샛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편으로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이 그쪽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죽음의 저수지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곳의 절벽은 함안 자살바위라는 별칭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거기서부터구나, 그럼. 물가에 간 적 있냐 묻던 스님. 정말 그날 저수지에 빠져 죽은 원기가 차로 옮겨 붙은 것일까? 그렇다면 혹시 아직도 동승하고 있는 건 아닐까? 7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만 가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신사바 오일때 쿠다사이. 아, 이거 아직도 안 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때 쿠다사이. 당시 한창 공포물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강령술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땐 그렇죠. 혹시 저주인형 본 적 있어? 응. 내가 일본에서 공수해 왔거든. 특히 제 베프 은희가 그 분위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살려서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다 함께 은희주의로 모여서 괴담회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와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살짝 긴장을 한 것처럼 호흡을 가다듬더니 뭔데? 얼마나 무서운데? 빨리 얘기해줘, 얼른. 그래, 빨리 말해봐. 너희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 진짜 책임 안 져. 무서워. 지금 빌드업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는 듣자마자 저주에 걸리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한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대.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귀하게 얻은 딸이라 근이야 오기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딸을 보고 있던 아내가 집에 딸을 두고 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오던 길에 아내는 집 근처에서 뭔가를 목격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아. 왜? 무슨 일인데?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집 현관문이 멀리서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뭐 어떡해? 야, 누가 들어온 거야? 도둑인가? 그거는
근데 이 얘기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듣자마자 저주에 걸린다니까? 야, 괜찮다고. 빨리 말하기나 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알았어. 아내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막 집 앞으로 뛰어갔어. 민지야, 민지야 어딨어? 엄마 왔어. 그런데 전망만이 가득한 집안. 서둘러 불을 켜자 그 광경은 정말 참겠어.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서랍장, 또 마구잡이로 찍혀있는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딸의 망가진 머리핀까지. 느낌이 안 좋다. 누군가 딸을 납치한 거였어. 어떡해. 아내는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동네를 쥐잡듯이 수색을 해서 마침내 범인을 딱 잡았어. 딸은 찾았고. 그런데 그 범인이 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야. 결국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어. 그 후 아내는 직접 딸을 찾아야겠다며 매일 밖을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가득한 피투성이 맨발로 말이야. 그러다 극심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함께 목숨을 끊고 말았대. 에이, 끔찍하긴 한데 이건 그냥 범죄 사건 얘기잖아. 저주는 무슨 저주야.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오싹함도 없고 살짝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희가 표정을 굳히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딸 잃은 엄마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 귀신이 내 딸 못 봤어요? 내 딸 못 봤어요?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기. 한마디라도 대답했다간 그 귀신에게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 괴담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받는 저주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찝찝한 괴담이 다 있냐? 진짜. 너희 앞으로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에이, 박은혜 장난이 과해. 진짜?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런 저주가 대체 어딨냐며 그 말을 무시했죠. 다음 날 늦은 오후 도서부였던 저는 도서 정리를 위해서 혼자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이 전부 꺼져 있는 도서관.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든 저는 얼른 책을 정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제학 800번째 배나리. 번째 배나리.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해서 여기저기 피가 떡져 있는 맨발인 거예요. 맨발? 저는 은희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을 들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저주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란 저는 확인을 위해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후 책장 중간에 있는 책을 조심조심 뺐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상체가 책 사이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인 겁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잖아.
무시하고 책 정리를 계속하려는 그때 못 봤어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 내 딸 못 봤어요. 대답하지 마. 헉! 진짜 그 귀신이 찾아온 거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 쪽에 있는 책을 확 빼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괜히 그런 찝찝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린 채 저는 빠르게 도서 정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아니, 선생님이 오지 않자 잠시 눈을 붙이고 쉰다는 게 그만 엎드린 채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학생 일어나봐. 학생 일어나라니까.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잔 건지 하며 일어서는 순간, 그런데요, 전신 거울에 보이는 제 뒤에 있는 사람, 경비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학생 일어나라니까. 아까 봤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뒤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 일어나봐. 곧장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학생 일어나봐.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그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제 팔을 붙잡는 차가운 손. 학생 왜 그래? 그건 진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아저씨. 또 잘못 뽑은 거구나. 시간을 보니까 벌써 밤 11시였어요. 얼른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한 뒤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또 여자가 나타날까 봐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느새 집까지 횡단보도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여기까지 절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초록불로 변하는 신호등.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 학원, 놀이터 어딜 가든 저를 쫓아오는 여자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무섭겠다.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좀 괜찮아져서 오랜만에 학원에 갔더니 애들이 또 불을 다 꺼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은희가 괴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외동딸을 키우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뭐지? 반응이 좋았나 봐.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저주 진짜야. 너네도 다 듣지 마. 야. 왜 방해하는데? 비켜.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설득했어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들은 은희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라니까. 마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더니 너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본 거 맞아? 나 진짜 봤어. 그 여자 진짜 있었다니까. 그럼 이제 너한테 간 거네? 1년 전 은희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이 괴담을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와 똑같이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대요. 겁에 질린 은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고 마침내 찾은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괴담을 들은 사람에게 그 저주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선 은희처럼 다른 사람에게 괴담을 퍼뜨리고 다녀야 하는 거였죠. 7년이 지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여자를 보곤 합니다. 은희가 알려준 저주를 푸는 방법, 사실이 맞을까요?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부디 이 괴담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2000년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지호, 민우와 인생 첫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맞아, 야영. 저거 봐봐. 산신령 살겠어. 물이 깊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외진 곳이라 저희끼리 놀기 딱이었죠. 셋이서 신나게 계곡에 들어서는데 저 뭐냐? 계곡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등장해? 손에 길고 하얀 천을 쥐고 있었는데요. 천의 반대쪽 끝은 계곡 깊이 빠져 있었고 여자는 마치 천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손에 쥔 천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게 민우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해줬어요. 지금 하는 거 넉건지기 같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 바로 넋건지기였습니다. 와, 처음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봐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는 무당이었는데요. 쥐고 있는 하얀 천 끝에 고인이 쓰던 밥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릇을 물에 빠뜨려 흔들며 한 맺힌 영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넋이 건져진 건 굿이 끝난 후 그릇을 열어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익사자의 머리카락, 익사자의 넋이 건져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신기하다.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오나? 으쌰! 뭔 일 생기겠다, 뭔 일 생겨. 진짜 왜 그래?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귀신 낚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지우가 느닷없이 무당을 도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당은 기운이 흐트러졌어! 하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지호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너 당장 집에 가. 넌 물에 들어가면 죽어. 찜찜하네. 아줌마, 귀신 그런 거 무당이 돈 벌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뭔 귀신이야, 씨. 왜 그래? 무당은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고 경고하고선 계곡을 떠났습니다. 귀신을 믿건 안 믿건
뭐 이런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엇보다 혹시 지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니네 쫄았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안 죽으면 10,000원 콜? 콜? 그냥 집에 가져갈까? 멍을 떼고 있는데 봐봐. 지호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빨리 와. 엄청 시원해. 빨리 와. 어찌나 잘 노는지 뭐 걱정하던 저희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이네. 결국 저희는 지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죠. 민우가 남은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지호 그만 놀고 텐트 치는 거 좀 도우라고. 근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야 김지호 너 뭐 하냐고. 다시 지호를 부르며 돌아봤더니 달려줘. 달려줘. 지호는 뭔가가 잡아끄는 듯 수면 위로 아래로 바둥대다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야야야야 이거. 지호야. 지호야. 물에 빠진 지호를 구하러 가던 그때 야 이현정, 딱 보니까 속았네. 어때 내 연기? 얘도 지나치네. 꿀밤한테 맞아야 돼. 이건 꿀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맞아야 돼요. 그렇죠. 내 연기 어때? 지기실. 정신 나누나. 술 깜짝 놀랐잖아. 아이 뭐 너는 텐트도 못 쳐서 낑낑거리냐. 형이 해줄게. 따라와. 그런데 지호 뒤로 새까만 형체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 형체가 떠내려오는 방향이 물살의 반대 방향. 거슬러 올라오고 있네.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왜? 검은 형체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어디였지? 사라져버렸죠. 홍힘? 뭐가 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니 금방 해지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낚시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질이 온 건 지호 낚싯대. 지호는 한껏 신이나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바늘엔 예상하지 못한 게 낚여 있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조금 큰 죽은 생선이었습니다. 죽은 생선이? 너 하필 건져도 죽은 물건지냐? 그러게. 우리 그냥 버리자. 에이, 야, 버리긴 뭘 버려. 죽은 것도 생선이야. 야, 가서 그 매운탕거리나 준비해. 금방 손질할게. 그걸로? 큰일 나지. 얼마 후 생선 배를 가르던 지호가 정말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지호가 생선 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이 까맣고 긴 머리카락. 야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얘가 장난치나 보다. 야 아무래도 너 왜 이런 장난까지 쓰냐. 제가 이제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가 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처럼 이제 여자 긴 생머리처럼 저 길더라고요. 너가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접고 집에 가자. 야, 찝찝하다.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뭐 귀신? 아, 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아휴 진짜. 아 겁은 많아갖고 진짜. 지우만 두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 내일 날 밝거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해졌죠. 근데 민호는 먼저 잠들고 지호와 저 둘만 깨어 있었죠. 매운탕을 너무 짜게 먹었나? 야, 넌 괜찮아? 지호가 목이 튼 다음에 갑자기 물을 찾더라고요. 그리곤 페트병 하나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지호는 또다시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한 병, 다시 또 한 병. 물이란 물은 모조리 동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상하다. 야, 천천히 좀 마셔. 물 마시다 체하겠다. 야, 괜찮아? 현중아, 물 더 없어? 안 시원한 거 있긴 한데 갖다 줄게. 목이 다 죽을 것 같다면 다시 또 물을 찾았습니다. 일단 얘부터 살려야지 싶어 텐트에서 물을 챙겨 나왔죠. 그런데 야, 지우야. 그 잠깐 사이 어디 갔지? 지우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밤에? 야, 지우야. 김지우. 근데 그때 지우가 깜깜한 계곡 한가운데서 허겁지겁 손으로 계곡물을 퍼마시다가 야, 김지우. 뭐해? 빨리 나와. 갑자기 물 아래로 머리를 푹 쳐박았습니다. 야, 지우야. 야, 지우야. 야, 김지우 일어나. 정신 차려. 야, 김지우.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지우가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지우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순간 야, 지우. 까만 수초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까만 수초 아래로 새파랗게 찔린 여자 얼굴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우야. 수초가 아니라 야, 지우 정신 차려.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지우야. 야, 지우 나가야 돼. 지우야. 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지우야. 지우. 눈앞의 광경에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때 현중아, 정신 차려. 지호 저러다 죽어. 민호와 저는 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때부터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죠.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앞서 뛰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가 좀 이상했어요. 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 땀. 지호가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얼굴이 물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어디 어디? 말도 안 돼. 귀신이랑 달렸어. 민호와 전 무작정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웠죠. 그때 등 뒤에서 털썩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레 그 뒤를 싹 돌아봤더니 지호가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119를 불렀죠.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 물가, 계곡 절대 안 간다, 진짜.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 아,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호가 아니었어요. 현종아, 지호가, 우리 지호가. 지난밤 지호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방에서? 말을 하냐?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 집에 들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그 사인이 일사였대요. 그게 물을 이제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 그런 상황을 말원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인가?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호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그날 계곡에서 지호의 마지막은 살려줘. 살려줘.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